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엔비디아 RTX 5060 Ti 엠바고가 해제됐습니다. 상위급으로 뭐 70ti, 70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다가 드디어 60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저희 K사전에서도 벤치마크 기사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060 Ti가 어떤 물건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상위 라인업 그래픽 카드가 어떤 꼬라지로 출시가 됐는지 저희가 쫙 지켜보면서 기대치가 높진 않았죠. 엔비디아가 점점 40 시리즈 때에도 그런 가속 노선을 탄 것 같긴 한데 점점 더 상위 등급, 최상위 등급을 제외하고는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전 세대 대비 성능 향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 Ti 같은 경우에도 4060 Ti 대비 성능 향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기가 모델, 8기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되는데 각각 429달러 그리고 379달러 이렇게 50달러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근데 5060 Ti 성능을 고려하면 저는 게임용이다 그러면 16기가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대 4060 Ti조차도 8기가 모델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게임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고사양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텍스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품질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8기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부족한 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VRAM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시스템 메모리까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GPU 성능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사양 게임 용도로 5060 Ti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16기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부분에서도 전 세대 4070 이상 또는 4070과 동급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4070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성능 부분에서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물건 역시 이제 5060 Ti인데 비래퍼 제품입니다. 5060 Ti는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이었고 다 이렇게 비래퍼 커스텀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가바이트 5060 Ti 게이밍 OC 제품이고요. 이 게이밍 OC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5060 Ti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출시한 최신 게임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네, 정말 말 많고 놀라는 그 게임인데 그 게임 시연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일단은 60 시리즈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아담한 패키지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기가바이트 게이밍 로고를 상징하는 G 엠블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엔비디아 라벨이고 왼쪽에 윈드포스 쿨러, 그다음 OC 에디션, 팩토리 오버가 적용되어 있다. 이 정도 있고요. 자, 패키지 뒷면을 봐보면 트리플 팬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의 어떤 독특한 팬 블레이드 형상, 그리고 구리 베이스, GPU 베이스부가 구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스크린 쿨링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뭐 이 정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바로 패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60 Ti가 사실상 판매량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능 향상이 좀 아쉬워서 그게 좀 걸려요. 자,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열어주면은 네, 스티로폼 겉에 상단에 스티로폼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품이 있습니다. 간편 설치 가이드 있고요. 그래픽카드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이게 보조전원 단자도 그냥 8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젠더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래픽카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RTX 5060 Ti 게이밍 O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상위 그래픽카드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이게 카드의 형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롯도 보시면 그냥 투슬롯, 완벽하게 투슬롯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출력 포트도 RTX 50 시리즈의 기본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거해주면 DP 포트 3개, HDMI 1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전은 모두 2.1B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핑거 부분에도 이렇게 보호 마개가 있고요. 요거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 디자인을 보면 트리플 펜 구성에 뭐 기가바이트 스티커 붙여져 있고요. 그다음 펜 방향이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다음 오른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접한 쿨러끼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쿨러끼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펜 블레이드에 이렇게 오묘한 형상이 있어요. 네, 이거를 뭐 호크펜 설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전부 다 어떤 흡기 효율을 높여주고 그다음 직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마디로 쿨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우징 자체는 고급형 비레퍼런스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만 이제 마감이라든지 코팅 이런 상태가 그래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측면 보시겠습니다. 측면에는 히트싱크가 전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보조전원 단자는 8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특이하게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LED가 점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껴주시면 기가바이트 로고에서 LED가 점등되고 요거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냥 이 LED 바 형태로 조명을 연출할 수 있는 기법인데 뭐 이런 기능성 자체는 재미있긴 한데 이게 뭐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냥 재미 요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후면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는 당연히 메탈 백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크린 쿨링 영역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어떤 별도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없이 시원하게 그냥 뚫어놨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놓는 게 어차피 기판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공기를 시원하게 배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쿨링 효율 면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 실질적으로 게이밍 O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느낌 있잖아요. 블랙은 아니지만 블랙에 가까운 쥐색,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에서 완성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리즈와 디자인 테마는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고 다만 뭐 측면 패널의 어떤 슬라이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기가바이트 게이밍 OC의 어떤 쿨링 성능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분해를까지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그 내부 모습을 살펴보니까 컨덕티브 젤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써멀 패드 구성이 아니라 V램이라든지 그쪽 영역에 다 컨덕티브 젤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분해하면 다시 원상태의 쿨링 성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해는 생략하고 바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가바이트 RTX 5060 Ti 게이밍 OC를 장착을 해서 부팅을 완료했고요. 바로 GPU-Z 띄워봤습니다. GPU-Z 보면은 5060 Ti 테크놀로지 뭐 5나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50 시리즈는 40 시리즈랑 동일한 TSMC 4N 공정으로 제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은 PCI 익스프레스가 70까지는 16레인을 풀로 지원하는데 60ti는 8레인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GPU-Z에도 X8로 표기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128비트, 그 다음에 메모리 대폭은 4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속도는 이제 28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록은 게이밍 OC라서 이제 팩토리 OC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2572MHz인데 계산을 해보면 약 75MHz 정도 높은 부스트 클럭을 할 수 있죠. 뭐 75 정도면 그래도 이제 아예 미세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체감 성능이 확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비 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이 180W 레퍼런스랑 동일하죠. 그다음에 최대 216W까지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상태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서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4월 4일에 출시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한 열흘 정도밖에 시일이 안 지났는데 일단은 이 게임 라우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라우어 1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2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라우어 2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스토리가 쓰레기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라우어 2를 해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거는 뭐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사실 뭐 크게 특별하진 않잖아요.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스토리가 문제라기보다는 게이머한테 개발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지, 즉 게임의 경험과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굉장히 큰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우어 1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애정, 몰입 이런 것들이 큰 사람들한테 정말로 불쾌감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게임이라서 좀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어 2를 제가 실행하는 이유는 라우어 1이 워낙 PC판 최적화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포팅 업체가 아이언 갤럭시라는 업체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라우어 2는 아이언 갤럭시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긴 했지만 메인 포팅 작업을 닉시스 소프트웨어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니 게임 중에서는 PC판 포팅을 잘하기로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라우어 1보다도 최적화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QHD 해상도에서 저희가 뭐 DLSS나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QHD의 네이티브 옵션, 그 다음에 매우 높은 프리셋을 적용을 해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우어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실행하면 쉐이더 컴파일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정말 지루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그거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시스템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뭐 드라이버 바꾸거나 이러면 또 해야 돼요. 그 장시간, 정말 수십 분에 이르는 그 쉐이더 컴파일 작업을 기다려야 되는데 라우어 2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수십 분씩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QHD에 네이티브 해상도 그리고 매우 높은 프리셋을 적용했을 때 현재 프레임이 약 8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물론 라우어 2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 기점으로는 그래픽이 정말 최상위권이었지만 뭐 요새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상위권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캐릭터들의 모션이라든지 뭐 페이셜 모션 뭐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 측면에서는 정말 아직도 최상위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구간마다 GPU 부하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게임 초반부 이 마을 설원에서는 약 8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QHD 80프레임 정도면 그래도 이제 나쁜 성능은 아닌데 여러분들 요새 이제 고주사를 많이 쓰시니까 확실히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최적화 옵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 옵션 적용하기 전에 이때 기가바이트 5060 Ti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GPU 온도는 50도대, 50도 초반 정도 나오죠. 그리고 부스트 클록은 2800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비 전력도 상당히 착한데 120W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벌써 V램, 비디오 메모리 점유율이 10기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16기가 모델이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 물론 게임상에서 나타나는 저 V램 어떤 수치가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16기가 모델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최적화 옵션을 적용할 텐데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풀옵션을 많이 고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효율적인 GPU 활용을 위해서 아무리 사양이 높아도 저는 이제 일부 옵션은 타협을 하는 편인데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항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 항목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처 품질 이런 것들은 매우 높음으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체감 그래픽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텍스처 품질을 낮춘다고 해서 GPU 연산량이 뭐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V램 요구량과 관계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텍스처 품질을 건드리지 마시고 디테일 수준 요거를 한 단계 낮춰주시면 좋아요. 요게 이제 그 가시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하냐 이건데 높음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텍스처 필터링은 8배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저는 16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카메라 구도에 따라서 낮은 구도에서 바라보는 텍스처가 원근감에 따라서 얼마나 뭉개지는지 그것을 보정해주는 옵션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이등방성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것을 최대치로 해두는 게 선명한 그래픽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림자 품질과 화면 공간 그림자 이 그림자 이런 것들은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가보시면 실시간 반사 품질 이런 것들도 반사, 뭐 그림자 이런 것들은 정말 사양 잡아먹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옵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력이 좋은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피사계 심도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뭐 뎁스 오브 필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영상이나 카메라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도
얕은 심도를 표현할 때 그 포커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얼마나 정밀한 느낌으로 뭉개주느냐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사실 한 단계씩 낮춰도 체감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것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부피 표현 효과 품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피 표현 효과 품질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돼서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3D 그래픽 기술을 접하실 때 볼륨메트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볼륨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부피 형태로 존재하는 입자, 뭐 안개가 됐든 구름이 됐든 그런 입자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표현할수록 체감되는 그래픽 품질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연산력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정도로 타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했을 때 아까 이제 80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 바로 100프레임 이상 나오죠. 네, 100프레임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옵션 타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게임이 원래 제공하는 뭐 매우 높은 프리셋, 높은 프리셋, 보통 프리셋 이렇게 깡으로 그냥 조절하는 것보다 일부 항목을 타협을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체감 대비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우 높음에서 그냥 높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성능이 낮아요. 100프레임 정도로 나오는데 체감 품질 면에서는 제가 지금 세팅한 그래픽 옵션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의 그래픽 카드 온도라든지 쿨링 상태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의 게이밍 OC 모델을 가지고 풀로드시 온도, 소음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하가 낮긴 하지만 풀로드시 GPU 온도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물론 이제 5060 Ti 자체가 TGP가 뭐 200W를 초과하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쿨링 성능에 있어서는 쾌적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네이티브 설정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44, 165Hz 이렇게 120Hz 이상의 고주사일 모니터를 쓰신다고 하면은 DLSS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DLSS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SS는 이제 옵션에 가보시면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안티 엘리어싱 모드가 현재는 TAA 모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스케일 방식을 DLS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H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 균형 또는 품질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추천드리는 것도 라우어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DLSS 업스케일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니라 CNN 모델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나 품질을 적용하시는 게 좋고 이때 130프레임 이상의 성능이 나와주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생성까지 적용이 가능하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옵션 타협할 때 웬만한 프레임 생성을 쓰진 않는데 그래도 고주사율을 쓰실 때 조금 더 원활한 프레임을 위해서는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프레임 제너레이션 옵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더 높은 프레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거의 뭐 180프레임 정도. 사실 이제 게임 구간에 따라서 더 낮은 프레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44Hz라든지 165Hz 이 정도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QHD 기준입니다. 라우어2의 어떤 충분히 모니터 주사를 만족하는 그런 성능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우어2 PC판의 어떤 최적화 팁을 좀 알려드린 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5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DLSS4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실 수 있는 게 DLSS4가 곧 MFG라는 멀티 프레임 생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DLSS 1, 2, 3, 4는 DLSS의 어떤 기술적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고 DLSS4에는 다양한 기술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양한 DLSS의 기술, 예를 들면 뭐 업스케일 기술이라든지 프레임 생성이라든지 레이 트레이싱, 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패키지가 DLSS4라는 것이고 그리고 DLSS4에 포함된 기능 중에 슈퍼 레졸루션, 즉 업스케일 모델이 CNN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모델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어에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게임을 종료해 볼게요. 엔비디아 앱을 실행하셔서요. 엔비디아 앱을 실행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픽 탭이 있습니다. 그래픽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PC에 설치된 게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라우어2가 있죠. 라우어2를 선택하시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DLSS 오버라이드 모델 초기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게임에서 DLSS4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 앱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모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강조하는 뭐 CNN이 트랜스포머니 이게 왜 중요하냐?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면 화질 대비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DLSS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뭐 품질이 있고 균형이 있고 성능이 있고 초고 성능이 있는데 동일한 품질 모드로 비교하자면 CNN보다 트랜스포머가 사양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게 중요해요. 사양이 더 높지만 화질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 모드를 적용하더라도 CNN 모델의 균형 또는 품질에 버금가는 화질을 얻을 수 있으면서 성능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긴 한데 저는 이것을 트랜스포머 모델로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버라이드의 모델 초기 설정을 눌러주시고 3D 응용 프로그램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신으로 바꿔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트랜스포머 모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상에서 DLSS 업스케일을 여러분들이 활성화하셨을 때 트랜스포머 모델이 적용돼서 기존 모델 대비 화질이나 어떤 텍스처에서 반복되는 문양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비교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캡처를 한 건데 확실히 CNN보다 트랜스포머가 텍스처 화질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능 비교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라우어를 실행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사양이 더 높아져요. 대신 사양은 더 높아지지만 DLSS 화질 옵션을 낮추더라도 CNN보다 더 높은 화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모드를 낮춰서 성능을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N 모델에서 아까 보니까 이제 170에서 180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한번 트랜스포머 모델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엔비디아 프레임 생성 활성화하고 DLSS는 품질입니다. 이때의 성능을 한번 보면 아까 보면은 이제 CNN 모델 사용할 때는 170에서 180프레임 사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하니까 성능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옵션 상에서는 사양이 더 먹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더 옵션을 낮춰줘도 CNN보다 그래픽이 좋거든요. 그래서 DLSS 품질을 성능으로 낮춰도 트랜스포머의 어떤 화질과 성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니까 180에서 179 그러니까 아까 CNN 모델을 적용했을 때보다 미세하게 높은 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첨부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엘리가 메고 있는 어떤 가방에 붙어있는 패치 이런 텍스처의 화질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확실하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엔비디아 커스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하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이제 오버클럭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 5060 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코어 오버가 40 시리즈 비교해서는 조금 더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MSI 애프터버너를 활용해서 오버클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파악한 오버클럭 값은 이렇게 코어 오버는 플러스 390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30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MSI 애프터버너 사용하시면 보통 50 시리즈 오버클럭 할 때 메모리 오프셋이 2000에서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하단에 정보를 표기해 드릴 텐데 MSI 애프터버너에서 이제 개발자가 공개한 업데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복사하면은 이 GDDR7 메모리 오버클럭 잠재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00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플러스 3000 하게 되면 기본이 28이니까 총 34기가까지 메모리 오버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때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버클럭까지 적용을 하고 나니까 지금 부스트 클럭이 3100을 그냥
그냥 훌쩍 넘기고 있죠. 물론 이제 3,200까지는 안 가는데 3,100을 넘기고 있고 소비 전력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모리 클럭 1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효 속도로 환산하면 34GBps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그래도 이제 프레임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하게 오버하면서 이렇게 성능을 좀 더 끌어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 5060 Ti라고 한다면 확실히 소비 전력 레벨, 즉 전력 제한 레벨을 플러스 20%까지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제품 자체적으로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5060 Ti 게이밍 OC 모델 살펴봤고요. 이제 60 시리즈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게이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메인스트림 영역대에 속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500 Ti가 전 세대 대비 성능 향상이 작다는 것도 확실하게 좀 게이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4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그래픽 카드를 장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소비 전력이 200W 언더고 그리고 오버클럭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위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준수한 편에 속한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 쿨링 성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쿨링 성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또 기가바이트가 저는 좀 오버라고 보는데 이 정도 라인업까지 이제 컨덕티브 젤 그런 이제 서멀 컴파운드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쿨링 성능만큼은 여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사양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두루두루 고사양 게임도 하고 있다면 16기가 모델을 선택하신 것이 가장 좋고 다만 가격이 현재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격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라데온도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셔서 현명한 소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